캐나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맨몸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의 패션 황제, 연 매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자 순자산 9억 달러를 보유한 억만장자, 그리고 캐나다 총독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적 영웅, 그의 이름은 피터 나이가드. 캐나다 국민들은 그를 패션 제국의 절대 군주라 부르며 아낌없는 존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플래시가 꺼지고 화려한 조명이 자취를 감추면 그의 추악한 실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 한복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반도 위에 마야 문명을 재현한 거대한 저택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신비로운 지상낙원처럼 보였으나 사실 진짜 용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빈민가 지역의 소녀들을 모델 캐스팅이라는 거짓말로 저택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환영의 의미로 건네진 샴페인 잔 속에는 이미 바텐더가 몰래 섞어 넣은 강력한 마취 약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은 소녀들은 저택 깊숙한 곳에 침실로 옮겨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당시 나이가드는 자신이 세운 거대한 다국적 기업 조직 전체를 오직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교한 범죄 기계로 변질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동원되어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동시켰으며 범죄가 벌어진 뒤에는 조직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공개된 기업 내부 서버에는 1987년부터 축적된 무려 7,5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 정보, 그리고 그들에 대해 상세히 작성된 잠자리 평가 기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성공과 혁신의 상징이라 믿었던 그의 기업은 사실 철저한 통제와 감금, 그리고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자행되던 한 포식자의 거대한 사냥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여 년간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이 위선의 제국은 어느 날 아침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본사를 급습한 FBI의 압수수색과 함께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나이가드 인터내셔널 본사 건물 앞으로 수십 명의 FBI 요원과 뉴욕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4일 뒤인 2020년 3월 18일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은 뉴욕 연방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기업 내부에서 기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사 서버의 한 내부 사용자 계정이 무려 1059건의 파일을 일괄 삭제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루 뒤인 3월 19일 캐나다 매니토바 법원은 나이가드 계열사 9곳 전체에 대해 법정 관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내 매장과 공장에서 일하던 1,500여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딜러즈와 월마트, 시어스, 코스트코 등 미국의 거대 유통 체인들도 일제히 나이가드 제품의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연 매출 5억 달러,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거대 패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 피터 나이가드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 위니펙으로 조용히 숨어들었고, 이후 10달 동안 그는 철저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바하마로 도주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은 채 그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바하마 영주권이 있었고, 그를 비호해줄 강력한 현지 인맥 또한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오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RCMP가 위니펙 로열우드 지역의 한 주택을 전격 급습했습니다. 당시 그는 해외 도피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결국 집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바로 다음 날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9개의 중대 혐의로 구성된 대배심 기소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는 인신매매 조직 결성과 강제성 착취 등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범행이 적용된 기간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체포 직전인 2020년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범죄 제국은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년간 멈추지 않던 그의 제국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드의 범죄 제국 옆에 사는 한 미국인 억만장자였습니다. 나이가드를 멈춰 세운 남자의 이름은 루이스 베이컨,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최전성기 시절 그의 펀드 운용 자산은 150억 달러에 달했고, 개인 순자산은 15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나이가드의 자산을 2배 가까이 압도하는 규모였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두 사람의 극단적인 성격 차이였습니다.
나이가드가 백금발과 태닝 그리고 요란한 파티를 즐기는 탐욕의 상징이었다면 베이컨은 푸른 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으로 월스트리트 뒷골목을 유유히 걸어다니는 철저한 은둔형 인물이었습니다. 두 억만장자가 이웃으로 처음 마주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피터 나이가드는 이미 1984년부터 카리브해 바하마의 한반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 저택 나이가드 K를 세우고 그곳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컨은 바로 그 나이가드 K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 포인트 하우스를 59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공유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던 두 사람은 처음 10년 동안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갈등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베이컨이 자신의 진입로 일부를 정비하며 경계에 낮은 돌담을 쌓자 나이가드는 그 담장 때문에 진입로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긴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새벽 나이가드 K의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하마 경찰의 공식 조사 결과는 전기 단락에 의한 우발적 화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이컨의 정원사였던 댄 턱필드가 친구들에게 베이컨의 명령으로 옆집을 태웠다고 실토했다는 법정 진술을 내놓으며 그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화재로부터 6개월 뒤에 벌어졌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정원사 턱필드가 베이컨 저택의 자쿠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나이가드는 이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용 살인이라 주장했으나 바하마 경찰은 심장마비에 의한 익사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나이가드는 전문가들을 고용해 베이컨을 인종차별 단체인 KKK의 단원으로 조작한 가짜 뉴스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심지어 바하마 거리에는 돈으로 매수한 가짜 시위대를 조직해 베이컨은 마약 밀매상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게 하는 등 저질적인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루이스 베이컨은 조용하지만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베이컨과 함께 수백만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텍사스의 보안 전문 업체인 텍스트라텍스를 고용하는 한편 전직 FBI 요원과 스코틀랜드 야드 형사, 심지어 전직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정예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사실상 한 개인을 잡기 위해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사설정보국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 조사팀은 2015년부터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드 K를 드나들었던 수많은 여성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그들의 상처 입은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증거 자료들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 남부지검에 끊임없이 제출되며 수사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 2월 옆집에 살던 한 억만장자 덕분에 뉴욕타임스가 침묵을 깨고 나이가드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하마 정치권의 비호 아래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나이가드의 제국에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수십 년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사냥하는 잔혹한 포식자로 변해갔을까? 피터 나이가드라는 인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뒤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피터 나이가드, 본명 페카 유아니 나이가드는 1941년 7월 24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태어났는데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핀란드가 소련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전쟁 직후의 핀란드는 가족들에게 숨막히는 가난의 땅이었고 결국 아버지는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1952년 11살의 소년 페카는 제빵사인 아버지 엘리 나이가드와 재봉사인 어머니 힐카 그리고 여동생 리사와 함께 캐나다 중서부 매니토바주의 작은 마을 들로레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의 첫날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취직한 제과점 주인은 그들에게 가로세로 약 4m 남짓한 비좁은 석탄 창고를 임시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가족은 1년 만에 위니펙으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작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1964년 페카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캐나다식인 피터로 바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피터 나이가드는 1967년 위니펙의 작은 여성복 제조업체 제이코 패션즈에 세일즈 매니저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직장인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저축해서 모은 전재산 $8,000를 쏟아부어 제이코 패션즈 창업자 네이선 제이콥으로부터 회사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이듬해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네이선의 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 전체를 사들여 회사의 이름을 탄 제이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북미 최대의 여성복 제조 제국으로 성장할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의 전신이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그의 패션 사업은 북미 전역을 집어삼킨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텐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전 세계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북미 지역에만 200개가 넘는 직영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만 2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는 2009년 캐나다 경제 전문지 캐나디안 비즈니스가 선정한 부자 순위 70위에 올랐고 2017년에는 순자산이 9억 캐나다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하자 피터 나이가드는 자신을 감쌀 정교한 가면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구릿빛 태닝과 가슴까지 내려오는 백금색 긴 머리, 깊게 파인 검은 브이넥 티셔츠와 가슴팍에서 번쩍이는 거대한 금목걸이까지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 기이한 차림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플레이보이 창업주 휴 해프너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캐나다의 휴 해프너라 부르고 방탕한 삶을 과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의 자녀는 최소 10명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만 무려 8명이었으나 정작 그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1970년대 초 모델과의 3년 남짓한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란한 사생활조차 그의 견고한 공적 이미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위니펙 시장으로부터 위니펙의 열쇠를 수여받은 데 이어 2012년에는 캐나다 총독으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고향 들로레인 마을은 2002년 한 공원의 이름을 나이가드 공원으로 개명하며 그를 예우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향해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터 나이가드의 진짜 야망은 카리브해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반도로 향해 있었습니다. 1984년 그는 바하마 뉴프로비던스 섬 서쪽 끝에 위치한 심스 포인트를 176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부유층의 거주지인 라이포드 K와 인접한 이 땅은 매입 당시만 해도 소박한 해변 방갈로 한 채가 서 있는 평범한 반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드가 이 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86년 바하마 영주권을 취득한 그는 1992년 당시 농업부 장관이자 훗날 총리가 되는 페리 크리스티에게 4만 5천 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400년 동안 불려오던 심스 포인트라는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성을 딴 나이가드 K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이 반도 위에 고대마야 문명을 모티브로 한 거대한 쾌락의 사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의 중심은 약 900평 규모의 그레이트 홀, 천장을 떠받치는 유리의 무게만 무려 45톤에 달했습니다. 입구에는 포효하는 거대 석조 사자상 2마리가 세워졌고 정원 곳곳에는 연기를 뿜는 뱀 조각상과 밤마다 불을 뿜어내는 용 조형물이 배치되었습니다. 수영장 한가운데에는 봉춤을 위한 폴이 고정되었고 그 옆에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휴먼 아쿠아리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수족관 안에서는 이너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헤엄쳤고 방문객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기괴한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나이가드 K의 진짜 얼굴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 저택에서는 폼페어 파티라 불리는 기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응석을 받아주다 혹은 호사스럽게 대접하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이 파티는 젊은 여성들에게 최고급 스파와 마사지, 무제한 샴페인과 럭셔리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그저 억만장자의 사치스러운 사교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파티 한 번에 모이는 인원은 최대 2,000명에 달했습니다. 바하마의 상류층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배와 자동차, 심지어 나이가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이 화려한 요새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 내외를 비롯해 배우 숀 코너리, 가수 마이클 잭슨, 영화감독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까지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문 이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나이가드 K를 보고 나니 내가 충분히 크게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농담을 던졌을 정도로 그곳의 화려함은 대중의 선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물급 인사들이 저택을 떠나자마자 그곳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파티에 초대된 여성들 대부분은 연예인도 상류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바하마 나소 외곽의 가난한 빈민가인 언덕 너머 지역에서 선발된 소녀들이었습니다. 나타샤 코드너와 리셰트 로스라는 이름의 스카우트 담당자들은 빈민가 소녀들에게 접근해 언제나 같은 제안을 건넸습니다.
신인 모델을 찾고 있다. 공짜로 고급 스파를 받게 해주겠다. 이곳에서의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사다리가 모델뿐이었던 바하마에서 소녀들은 가족에게 행운이 찾아왔음을 알리며 나이가드가 보낸 고급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소녀들에게는 고급 칵테일이 건네졌습니다. 수많은 거물이 드나드는 유명인의 저택이었기에 소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바텐더들은 나이가드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잔에 로이프놀이라는 강력한 데이트 성폭행 약물을 몰래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의식을 잃은 소녀들은 저택 깊숙한 곳에 비밀 공간으로 옮겨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이후 나이가드의 부하들은 소녀들의 손에 단돈 몇백 달러를 쥐어주며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종용했다는 점입니다. 폭행당한 소녀들이 다음 파티를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끔찍한 연쇄의 범죄 구조는 그렇게 매주 반복되며 제국을 지탱해왔습니다. 당시 저택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바로 피터 나이가드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전직 부동산 관리자 미셸 메이는 수사당국과 취재진 앞에서 그날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가 주최한 pompo 파티는 모델을 찾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나이가드 본인의 욕망을 채울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전시회였습니다. 전직 마사지 치료사였던 리셰트 로스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로스의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파티가 끝나갈 무렵 벌어진 한 장면이었습니다. 나이가드와 잠자리 도중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채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 저택의 높은 철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비원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 다시 방 안으로 끌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터 나이가드는 수십 년간 자신의 견고한 제국 안에서 세상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의 삶과 존엄을 처참히 짓밟아왔습니다. 이후 루이스 베이컨의 집요한 추적과 뉴욕타임스의 폭로로 견고했던 제국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옆집의 억만장자도 FBI도 뉴욕타임스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수는 다름 아닌 피터 나이가드 본인의 친아들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젠 비클, 어머니 패트리샤 비클이 낳은 세 자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미 수년 전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나이가드에서 어머니의 성인 비클로 바꾸었고 막대한 상속권마저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는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의 성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카이가 아버지를 몰락시키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9년 5월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저녁 파티에서 그는 아버지가 소녀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행동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침묵을 선택했지만 카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꼬박 18개월간 카이는 아버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FBI와 캐나다 연방경찰에 비밀리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부 조력자로서 아버지의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으며 무려 47명에 이르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파악해 집단소송 변호사들에게 직접 제보했습니다. 여기에 카이의 이복동생인 트레이 필까지 가세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트레이의 어머니는 1990년대 미국 패션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슈퍼모델 베벌리 필입니다. 트레이는 세상 앞에 믿기 힘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출생 자체가 어머니가 피터 나이가드에게 당한 성폭행의 결과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트레이는 가해자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피터 나이가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은 결국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의 증언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피터 나이가드는 체포된 뒤에도 곧바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대와 더불어 캐나다 현지에서도 별도의 형사 기소가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2023년 9월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피터 나이가드의 나이는 82,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그의 긴 백금발은 빗질조차 되지 않은 채 푸석한 은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막이 오르고 검사가 배심원단 앞에서 첫 번째 증거물을 공개하는 순간 법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나이가드 제국의 심장부인 토론토 본사의 내부 설계도와 은밀한 범죄의 현장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주소는 토론토 시내 1 나이아가라 스트리트. 겉으로 보기에 이 건물은 수백 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무용 빌딩이었습니다. 나이가드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본사, 그 이상의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드의 범죄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사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설계된 성범죄의 사냥터로 개조해 두었습니다. 나이가드는 1986년 이 건물을 재설계하며 최상층의 층 하나를 통째로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당시 홍보 영상 속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 베를린 장벽 조각을 박아넣은 거대 테이블이 놓인 베를린 룸 3층에서 1층까지 쏟아져 내리는 대형 인공 폭포, 초호화 쇼룸과 핀란드풍의 화려한 목재 인테리어까지, 이곳은 나이가드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화려한 장식들, 안쪽 핀란드 스위트라 불리는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홍보 영상에서는 VIP를 위한 숙소로 소개되었지만 이 방의 실체는 철저히 성범죄를 위해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킹사이즈를 압도하는 거대한 침대가 놓였고 자쿠지와 발코니,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괴한 것은 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에 그 문은 처음부터 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도 경첩도 없는 평범한 전신 거울 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오직 나이가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피터 나이가드가 유리벽을 밀자 마술처럼 벽이 열리며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거울 문이 닫히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문은 자동으로 차단되었고 안쪽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버튼은 나이가드의 침대 바로 옆 제어판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까지 걸어가는 짧은 순간조차 다시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즉 누군가 침대 옆에서 계속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 한 그 방에 발을 들인 여성은 피터 나이가드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피해자의 정신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방 안의 텔레비전 3대 중 2대에서는 폭력적인 성인 영상이, 나머지 한 대에서는 CNN 뉴스가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뉴스와 성인 영상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이 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모델 면접을 보자, 회사 정규직 자리를 주겠다, 혹은 건물 투어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으로 그들을 본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평범한 사무실을 지나 거울 벽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의 퇴로는 영구히 차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공간 설계가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 치밀하게 작동해온 조직적 성폭력 시스템의 핵심 장치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도 나이가드는 뻔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는 단지 여성들을 사랑한 열정적인 남성일 뿐이며 이 모든 것은 돈을 노린 여성들의 연극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으로 몰았으며 마지막까지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6주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배심원단은 정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피터 나이가드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나이가드를 향해 당신은 부와 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믿고 찾아온 취약한 여성들을 사냥한 전형적인 성포식자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4년 9월 9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드 측은 건강 악화와 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구치소 내에서도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그에게 징역 11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식자의 제국이 무너진 뒤 그가 남긴 흔적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들로레인 마을은 나이가드 공원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 프레리 센티널스 공원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하마 정부는 나이가드 K의 마야 궁전을 완전히 철거했고 그의 저택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공터로 변했습니다. 위니펙 시장은 그에게 주었던 위니펙의 열쇠를 공식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범죄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선고받은 징역 11년은 오직 본사 건물에서 벌어진 사건들만을 다룬 결과일 뿐입니다. 바하마의 마야 궁전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짓밟혔던 수백 명, 아니 그 숫자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재판은 여전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인신매매 기소장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84살의 노인이 된 그가 미국으로 송환 전에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캐나다 온타리오의 차가운 감방 안에는 상징과도 같던 금발이 잘려나간 노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흰색 롤스로이스도 전용기도 마야 궁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하기 전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시간이 그의 마지막 도주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